자, 조용히 하고. 앞 시간에 여러분들 지난번에 했던 거 기장과 전선부터 해가지고 내용 정리했습니다. 알겠죠? 재촬영했고, 이번 시간에는 28쪽 보세요. 28쪽부터 해서 앞에 고체지구화에 대한 거. 알겠죠?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날 문제풀이는 바꿔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기 파트, 알겠죠? 문제풀이 다시 할 테니까. 자, 페이지는 28쪽, 29쪽.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유형 13, 화산. 화산은 먼저 화산의 종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시작점은 SiO2 함량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많다, 중간이다, 적다. 이렇게. 차례대로 얘기하면 유무암질, 용암, 화강암질, 마그마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유무암과 화강암은 성분상으로는 뭐로는? 성분상으로는 거의 비슷한 놈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중간 누구? 안산암질, 적다, 현무암질. 조심해라, 그게. 그래서 따져야 되는 게 점성, 유동성, 그 다음에 생성 온도. 됐죠? 그 다음에 휘발성 기체의 함량. 됐습니까? 대표적인 걸로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화산체의 경사 정도, 그 다음에 분출 양식,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두 번째로는 화산이 분출할 때 튀어나오는 물질들을 우리는 전부 다 화산 분출물이라고 얘기하고, 상태에 따라서 고체, 액체, 기체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고체 물질을 화산 쇄설물, 액체는 용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용암과 마그마는 같은 거, 다른 거? 달라요. 다른 거죠. 마그마 상태일 때 고체, 액체, 기체가 다 섞여 있다가 튀어나오면서 기체, 고체가 빠져나오고 남은 놈이 누구다? 용암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기체 성분을 화산가스라고 한다. 각각의 포인트가 되는 거. 그러니까 화산 쇄설물이 가장 마그마 성분에 따라서 함량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폭발력이면 전체 나오는 분출물 중에 화산 쇄설물의 비율이 꽤 높죠. 위로 터져 나가는 게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SiO2 함량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고체 화산 쇄설물의 비율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죠? 나머지는 언제든 다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화산 쇄설물을 이제 분류하는 거는 입자의 크기 되겠습니다. 알겠죠? 크기가 제일 작은 거 화산진, 그 다음 화산재. 화산진이나 화산재는 폭발력인 경우에는 거의 성층권까지 도달할 수 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성층권에 도달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대류권에 도달했으면 대류가 일어나니까 제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적체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확산이 일어납니다. 됐어요? 근데 성층권에 올라가면 대기무 안정도가 안정이죠. 그러니까 그 올라간 지점으로부터 해서 옆으로만, 많으면 이제 옆으로만 쭉 해서 층을 이루고 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을 1차적으로 막을 수 있다. 대기 반사율을 높이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차이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30쪽에 지진파와 지진의 세기. 순서는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지진은 요 책에는 지금 정확하게 좀 구분이 안 돼 있는데, 일단 지진 용어를 정확하게 좀 구사할 수 있어야 되죠. 첫 번째, 진앙, 진원. 됐습니까? 두 번째, 진원 거리가 있고 뭐가 있다, 사실. 진앙 거리가 있는데, 지화원에서는 두 개 구분을 잘 안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진앙으로부터 진원까지의 수직 거리,
진원, 깊이. 진원 깊이에 따라서 지진은 크게 천발이냐, 천발이 아니냐. 그죠? 이렇게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지점이 두 개로만 나누면 100km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지진의 어떤 그 에너지의 양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규모라는 값이 있고, 진도라는 값이 있는데, 규모는 정의는 이거죠. 진원에서 발생한 에너지 총량을 의미하는 거고, 발생량. 따라서 관측 지점이 서로 다르더라 하더라도 그 하나의 지진에 대해서 결국 역추산하는 값은 어때야 된다? 규모는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진도는 각각의 이제 관측소가 진원이나 진앙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따라서 도달된 에너지의 세기를 의미합니다. 도달된 세기. 그래서 도달된 세기는 아무래도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게 진원거리 또는 진앙거리. 됐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진앙거리나 진원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진도는 약해지고요. 작아지고. 규모는 일정하죠. 네. 그 다음에 진폭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지진 기상의 진폭, 흔들리는 정도가 아무리 멀리 있는 곳이 아무래도 작게 흔들리고요. 그 다음에 피파 도착 시각 늦어집니다. 늦춰진다. 그 다음 PSC가 길어진다. 됐습니까?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좀 많이 강조했던 고등학교 와서 그냥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지진파, P파, S파, L파 성질 좀 정리해 두시고요. 알겠습니까? 지진계의 원리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좀 봐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지진하고 화산을 다 하고 나면 화산이 주로 위치한 지역을 우리는 화산대, 지진이 주로 위치한 지역을 지진대. 과학자들이 이제 이렇다는 거예요. 각자 공부하다 보니까, 조사하다 보니까. 화산 일나는 데서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두 개가 주로 일어난 지역들이 전부 다 어떻더라? 대부분 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더라. 물론 정확하게 얘기하면 화산보다는 지진이 일어날 원인이 더 다양하기 때문에 지진대가 훨씬 넓게 편성되어 있다. 어쨌든 화산대나 지진대를 합쳐서 변동대라고 부르고 특징을 보니까 늘 일어나는 데서만 일어나고 있더라. 그래서 변동대의 특징은 전 지구적으로 골고루 분포하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고 띠 모양을 이루고 있다. 그 다음에 화산대하고 지진대는 거의 일치하는데 지진대가 조금 더 넓다. 크다. 규모가 크다. 세 번째, 나중에 이것을 판구조론이라는 이론상으로 연구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변동대를 연구하기 위해서 판구조론이 나온 게 아니고 판구조론은 원래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또 다른 학문적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 내부 조사로 하다가 보니까 튀어나온 게 판구조론인데 보니까 판이 지구가 한 판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판이 어떻게 몇 개 판으로 갈라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리다 보니까 판 경지 찾아내가지고 그리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지진하고 화산을 한번 봤던 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역시 어디서 봤는데 이래 된 거예요. 찾아보니까 뭐하고 변동대하고 판의 경계부가 거의 일치하더라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판의 경계 지형에서는 지각 변동이 빈번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동대하고 판의 경계 지역을 일치화시키는 게 판구조론적인 관점에서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이론은 많았습니다. 대륙이동설, 해저확장설, 그 다음에 멘털 대류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됐습니까? 그런 거는 요즘 좀 많이 파악을 안 하니까 좀 됐는데 판구조론적인 거는 좀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32쪽 변동대와 판의 경계. 일단 몇몇 곳은 좀 정확하게 좀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32쪽에 있는 1 변동대와 판의 경계라고 되어 있는 곳에 A, B, C, D, E, F, G까지 있죠. 하나하나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A는 동아프리카 열곡대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동아프리카 열곡대고요. 판의 경계 종류로는 대륙과 대륙이 발산하는 경계입니다. 다시 뭐라고? 대륙과 대륙이 발산하는 경계입니다. 오늘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알겠습니까? 발산 경계라면 무슨 경계라면? 발산 경계라면 일단 신발 지진은 없어. 알겠니?
그러니까 지진이 있어도 천발만 존재. 발산 경계니까 멘틀 대류는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마그마 활동이 있다. 됐습니까? 됐죠? 그다음 B. B가 바로 히말라야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히말라야. 히말라야는 인도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 결국 대륙과 대륙이 수렴하면서 뭐 하면서? 수렴.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대륙과 대륙이 수렴할 때는 충돌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솟아오른 습곡 산맥을 얘기합니다. 됐죠? 원체 경계 지역에 쌓여진 이 대륙판의 두께가 두껍다 보니까 위로는 한 8,000m까지 솟아오르잖아요. 그죠? 또 위로 솟아오른 만큼 밑으로도 이렇게 깊게 파여져 들어가기 때문에 마그마가 있을 수는 있으나 밑에 원체 두꺼워서 마그마가 분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충돌형 습곡 산맥에서는 화산 분출은 없다고 봅니다. 됐습니까? 수렴이니까 수렴 경계면 무슨 경계면? 수렴 경계면 반드시 성립하는 거. 판이 소멸합니다. 무조건. 뭐라고? 사람의 시선 방향에서 사라진다 이런 얘기야.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반드시 지진이 천발에서 신발까지 다 일어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C는 어디죠? 일본이죠? 일본은 해구입니다. 뭐라고? 일본 대륙, 일본 본토 자체는 바로 뭐냐면 해구 주변에 발달한 호상열도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고? 이때 이 호상열도는 해양판이 파고들지, 파고드는 이 마찰면을 베니오프대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우리 책에도 나옵니다. 베니오프대. 그럼 베니오프대가 생긴 게 이래 생겼기 때문에 이쪽이 해양판이고 여기가 대륙판이지. 그럼 해양판에서 대륙판 쪽으로 갈수록 마찰면의 깊이가 어떻게 돼? 따라서 해구를부터 시작해서 해양판에서 대륙판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수렴 경계입니다. 뭐라고? 따라서 판에 뭐가 있노? 소멸이 있고요. 지진은 천발부터 신발까지. 그 천발에서 신발까지 나오는 순차적인 깊이는 해양판 쪽에서 대륙판 쪽으로 갈수록. 됐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마찰에 의해서 뭐도 생겨날 수 있냐? 마그마가 생겨날 수 있는데 이게 대륙하고 해양이 유일하게 둘이 동시에 녹아버리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안산암질 마그마가 주로 나오는 곳이고요. 안산암질 마그마가 잘 들어 대륙판을 뚫고, 주의해라, 어디에 생긴다고? 해양판을 뚫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대륙판을 뚫고 올라와서 완전히 뚫었네. 호상열도, 화산섬. 됐어? 못 뚫고 그냥 솟아오르기만 했네. 이게 서비평 습곡산맥 되겠습니다. 안데스나 로키.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G하고 D 있죠? 있어요. G하고 D 지점은 엄밀히 얘기하면 해구에 의한 이제 그 대륙 근처에 있는 게 바로 G가 이제 로키 산맥이 있고 D는 안데스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뚫어서 분출했네. 이게 어디? 일본 열도 또는 알래스카 지방. 됐습니까? 거기에 있는 것을 호상열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F나 E는 전부 해령입니다. 뭐라고? 해령. 해령은 해양판과 해양판이 발산하는 경계입니다. 됐죠? 그래서 당연히 화산활동 있고요. 무슨 지진? 오로지 천발지진만 존재한다. 됐습니까? 확장되는 곳입니다. 뭐 되는 곳이라고? 확장되는 곳. 생성되는 곳. 그 다음에 해령이 있는 곳에는 항상 누가 있느냐 하면 변환단층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해양판과 해양판이 교차 보존되는 경계다. 됐습니까? 그런 정도로 외우시면은 나머지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 했는 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됐어요? 그 다음에 판의 경계 방향과 이동 방향과 지각 변동을 연계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자, 발산형 경계는요. 무조건 멘틀 대류가 상승했지. 그래서 발산형 경계에는 100% 마그마 활동이 있어. 그래서 마그마 분출이 있어. 됐어요? 그러나 역은 성립 안 합니다. 마그마 분출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발산형 경계냐? 판의 경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발산형 경계에서는 항상 화산이 동반돼 일단 지구학 원 수준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에서만 신발 지진이 포함돼. 됐어? 어떤 경계에서든 지진은 반드시 있어. 그래서 반드시 천발 지진은 반드시 다 동반이 돼. 알았어? 신발 지진이 동반된다는 것은 걔는 수렴 경계라는 뜻이야. 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변환단층에서 발생하는 천발 지진은 천발 지진만 있지 화산도 없고 신발 지진도 없죠. 마찰에 의한 천발 지진만 존재합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이거를 제가 말로 설명을 하더라도 이전에 했던 그 9개짜리 막 그려뒀던 거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들 한 번은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뭐 더 이상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변의 판의 운동은 주로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생긴 해구 때문에 마그마가 치솟아 올라와가지고 누굴 만들었다? 유라시아판 위에다가 일본이라는 섬을 만들었습니다. 호상열도. 그죠? 그거 좀 알고 계시면 되고. 따라서 우리나라도 잘 들어라. 말을 이제 앞으로 수능에서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우리나라 안전지역이야? 아니요. 일본에 비하면 좀 비교적 안전하다고는 할 수 있으나 그래도 판 경계에 비교적 좀 가까운 곳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그거 조심하시고요. 뭐 더더군다나 작년 올해 지진 몇 방 맞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 수능에서는 태풍이 이제 지금 하나가 제주도 오늘 밤에 올라온다 그러지. 경로상으로는 본토에 도착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태풍으로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적어도 본토 위에 올라와서 뭐 몇 군데 침수 일으키고 집 무너지고 이지랄 해야 이제 수능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태풍이. 근데 어쨌든 그동안 태풍을 주안점으로 두고 있던 이 지구가 그만 개정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태풍이 센 놈이 없죠? 올라온 적도 별로 없고, 맞아요? 그래 보면 태풍보다는 지진이 조금 더 나올 확률이 높다. 원래 고3인 경우에는 좀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34쪽. 34쪽에 있는 거는요, 이제 끝까지 수능이나 평가원에서 나온 기출문제에서 보통 이제 많이 언급되는 지역이 있죠. 판 경계로. 예를 들면, 알프스, 히말라야, 뭐, 지중해, 그 다음에 안데스, 로키, 일본,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이런 데 말고 그냥 툭 등장했는 놈, 갑툭튀. 됐어? 티 나온 놈인데, 그러한 놈들은 결국 이런 거예요.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화살표가 어떻게 되느냐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동아프리카 열국대는 아까 나왔었던 거죠. 발산. 아이슬란드를 지나는 대서양 중앙, 아이슬란드가 있다는 것 뿐이지 결국 대서양 중앙 해령이죠. 역시 발산 되겠습니다. 대서양 중앙 해령 자주 나오는 거고요. 오스트레일리아와 남극대륙의 판의 경계 뭐라고 안 나와 있는데 파란 선을 기준으로 해서 빨간색 화살표가 양쪽으로 아래 위로 벌어집니다. 맞아요? 이건 뭔데? 발산, 해령입니다. 바다 물밑이니까. 됐어요? 그 다음 산안드레아스 단층은 벌써 화살표가 어떻게 돼 있노? 서로 엇갈리고 있죠. 네, 변환 단층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히말라야 산맥은 한쪽에만 있는데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봐봐. 기준선이 있고 기준선을 향해서 화살표가 꺼졌으면 100% 수렴입니다. 알겠습니까? 나머지 한쪽이 가만히 있어도 작용 반작용 때문에 한 놈이 파고들면 나머지도 미는 힘이 작용을 되죠.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판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금방 끝나네요. 37쪽 풍화작용. 풍화작용은 크게 기계적 풍화작용과 화학적 풍화작용이 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시험에 나온다는 게 아니고 이 정도까지 좀 봐달라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 수능을 위해서라도. 기계적 풍화작용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거. 아니야. 물에 동결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풍화작용이 확실하게 팍 드러나는 거는 물의 동결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액체일 때의 부피보다 얼음일 때의 부피가 훨씬 크기 때문에 들어가서 얼면 쭉 벌려냅니다. 됐어요? 그게 이제 그거예요. 따라서 물의 동결작용에 의한 게 가장 활발하다 보니까 기계적 풍화작용은 어떤 환경이 좋다? 일단 기본적으로 얼음이 잘 얼어야 되지. 근데 여기서 속으면 안 돼. 물이 많아야 되나? 그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계적보다는 당연히
동결도 잘 일어나지.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바위돌 사이사이에 물이 끼어들어간 게 아니고 아예 바위돌을 물이 둘러싼 채에서 얼음이 돼보면 그 뭐 풍하고 나가리고 이제 따질 것도 아니잖아. 맞아. 뭐 얼음이 녹아야 뭐 따지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그거 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생물학적인 풍화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수능에서의 관점으로 보면은 자 뿌리가 틈을 파고 들어갔네 라고 하면 기계적입니다. 알겠죠? 그게 아니고 동식물의 어떤 뭐 사체, 배설물, 분비물질에 의해서 얘가 사갔다. 그러면 화학적 풍화작용으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화학적 풍화작용에서 별표 하나 치시고요. 첫 번째, 용해작용. 대표적으로 석회동굴이, 지하동굴이 형성되는 과정. 석회암지대에서. 됐어요? 화학적 풍화작용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성분이 바로 탄산칼슘 되겠습니다. 석회암. 알겠죠? 그래서 1단원에 나왔던 석회암 지대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게 지하동굴하고 뭐 있노? 종윤석 석순 있지? 주의해라. 종윤석하고 석순이 만들어지는 거는 풍화가 아니죠. 침전이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게 아니고. 됐나? 그래서 지하동굴이 생성되는 거는 용해작용으로 풍화작용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산화작용하고 가수분해작용 한 번쯤 읽어놔 주시고요. 됐니? 그 다음에 그 오른쪽 옆에 그림이 몇 개 있습니다. 그죠? 박리작용, 물의 동결작용, 석회동굴 되는데 박리작용이 바로 순수하게 압력저하. 뭐라고? 압력저하로 박리가 뭐냐면 얇게 벗겨지다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겉에서부터 압력이 약해지면 쩍쩍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알겠어요? 그걸 박리. 그 다음에 물의 동결은 그러니까 그 박리하고 물의 동결 사진은 둘 다 뭐고? 기계적 풍화. 석회동굴은요, 화학적, 용해작용, 성분은 탄산칼슘. 됐습니까? 그 다음에 기계적 풍화작용과 화학적 풍화작용의 상호 영향, 뭐 당연하죠. 기계적 풍화가 많이 일어나서 표면적이 넓고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화학적 풍화작용이 촉진됩니다. 알겠습니까? 주의할 점은 그렇다고 해서 기계적 풍화작용이 잘 일어날 기후 조건에서 화학적 풍화작용이 잘 일어난다? 이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39쪽에 사태. 사태가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오케이? 뭐 땅 흔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안정도가 무너진 거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나오는 게 안식각인데 거기 그림에 보시면 저항력, 구동력 돼 있어요. 물리원에서 한 번쯤 봤던 거죠. 명칭만 그렇게 붙어 있는 거지. 결국에는 주의하셔야 될 점은 사면의 각도가 뭐가? 사면의 각도가 다 안식각이가? 그게 아니죠. 사면의 각도가 이 얹혀져 있는 상태에서 자 30도 안 넘어갔네. 그럼 안식각은 30도가 보다 크다는 얘기죠. 45도 됐더니 미끄러졌다. 그러면 이 사면은 안식각이 얼마? 45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안식각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수분 함량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요거는 시험마다 문제에서 어떤 실험 모델을 주는데 그거를 좀 그 자체로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겁니다. 완전히 바싹 마른 모래하고 적당한 수분이 있는 경우에는 안식각은 수분이 조금 있는 경우가 좀 더 커집니다. 그러나 물의 함량이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 물 자체로 그냥 흘러내리는 정도가 더욱 세진다. 그렇게 되면 되겠죠. 예전에는 옆에 보시면 암석낙하, 미끄럼 사태, 포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좀 구분을 했었는데 요거는 제가 미리 얘기할게요. 기말고사 때 요거 가지고 뭐 하는 건 안 낼게요. 알겠어요? 그런데 내년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치잖아요. 그죠? 이 지금 괴로운 거야. 이거. 그럼 적어놔. 수능 3일 전에 한번 읽어보기. 제발 읽어봐라. 알았지? 그러니까 이런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평상시에 이거를 여유가 돼서 기억할 만한 사람이다? 걔도 이상하네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1년 365일 24시간 되도록
지구과학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 책은 저하고 같이 하시는 동안 했으면 제가 인간하면 수능에 맞춰서 다 말씀드리는 거니까 내년 내서 보관해놨다가 이제 나중에 다 하고 나면 표지에다 써놓으세요. 일주일 전에는 한번 펴보자. 알겠어? 그러면 중간중간에 뭐가 있다. 3일 전에 봐야 되는 것들. 그런 거 한번 그냥 눈으로 한번 쭉 읽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40조. 지질피해와 재해와 피해. 뭐만 좀 구분해달라. 해일이 쓰나미야? 아니요. 그러니까 쓰나미도 해일이고 폭풍성 해일도 해일이다. 해일은 뭐죠? 엄밀히 얘기하면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해안지방에서 일반적인 높이 이상의 파도가 덮치는 것을 모두 해일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간혹 어떨 때는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시설의 어떤 취약점 때문에 해일 정도가 일어날 파도가 아닌데 얘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로를 타고 기어 들어와가지고 마을을 덮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어쨌든 뭐 해일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때 이 해일을 일으킨 것이, 파도를 높인 것이 지진이다. 그럼 뭐 그게 쓰나미, 지진성 해일. 알겠죠? 태풍이 올라오면 대부분 태풍이 저기압이니까 해수면을 쭉 잡아 당겨서 올라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지는 바닷가 위에 올라오면 이만한 파도를 여기다 놔두고 간다는 얘기죠. 확 널주면 이제 덮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요건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자료가 그거를 벗어나는 경우는 잘 없는데 대부분 이 해일이 예를 들어서 파도 높이가 한 10m 이상 됐다고 합시다. 알겠습니까? 그럼 어마어마한 건데 바닷가에 와서 이제 가까운 바다에서 얘가 파도 높이가 10m 됐지. 시작점은요 1m가 안 되는 파도에서 시작해요. 얘가. 그럼 이겁니다. 좀 먼 바다에서 평상시에 한 50cm 정도의 이런 울렁울렁거리는 너울이 있었는데 이 정도로는 해일이 온다 안 온다?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울이 뭔가 이해해가지고 먼 바다, 그러니까 막 대양 한가운데서 한 5m짜리 울렁이는 거야. 알았어? 그럼 이게 먼 바다 중심에서부터 가까운 바다로 전달되면 전달될수록, 잘 들어라, 원래는 파동의 전달 거리가 멀어지면 에너지는 어디 되노? 감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감소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에너지가 꼭 진폭으로만 전달되는 게 아니고 파의 길이, 파장에 의해서 결정될 수가 있거든. 진동수하고. 됐어?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파장이 짧아져요. 뭐라고? 파장이 짧아지는 효과 때문에 뭐가? 진폭이 어떻게 된다? 그만큼 상쇄된 만큼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보통 먼 바다에서 발생한 너울이나 작은 파도는 같은 그 작은 파도로 하더라도 그대로 전달해서 가까운 바다로 오면 수심이 얕아지면 얕아질수록 어떻게 된다? 파도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됐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반에서 그 기단 전선 해가지고 문제를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예 대놓고 A형 말고 뒤에 저 몇 페이지고 여러분들은 목요일날 어디 걸 좀 풀어 오시느냐 하면요 113쪽에서 118쪽까지 좀 풀어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질문 없으면 점심 때까지 좀 쉬십시오. 아, 까먹었다가 다음 주 월요일 날은 화요일 방방합니다. 알고 계시죠? 간만에 저도 좀 일찍 월요일 저녁 일찍 좀 가고 월요병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화요일 시간표